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강렬한 인물 중 한 명인 한나라의 여태후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이 중국 드라마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여태후라는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단순한 황후를 넘어 한나라 초기를 뒤흔든 정치적 거물이었죠. 그녀의 삶은 드라마틱한 반전, 권력 투쟁, 그리고 잔혹한 결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럼 400년 넘게 이어진 한나라의 초대 황후이자 태황태후, 여태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여태후, 본명은 여치, 기원전 241년에 태어나 기원전 180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녀는 한나라 초대 황제고조 유방의 정실 부인이자 황후로 이후 황태후와 태황태후로서 한나라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쥐고 흔들었죠.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황후이자 최초의 황태후, 그리고 최초의 태황태후라는 타이틀을 가진 여성이에요. 이 기록만 봐도 그녀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태후는 단순히 황제의 아내로만 기억되지 않아요. 그녀는 중국 역사에서 3대 악녀로 불리며 당나라의 측천무후, 청나라의 서태후와 함께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악녀라는 꼬리표, 정말 공정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여태후의 삶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그녀가 과연 악녀로만 평가받아야 할지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천재성을 인정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여태후는 산둥성 단부라는 지역의 유력자 여공의 딸로 태어났어요. 당시 그녀의 집안은 꽤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죠. 성인이 된 여치는 당시 폐현사수의 정장, 지금으로 치면 작은 마을의 관리쯤 되는 역할이었던 유방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이 그녀 인생의 시작점이었어요. 유방은 당시만 해도 그냥 동네 건달 같은 이미지였죠. 솔직히 유방이 훗날 중국을 통일한 황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하지만 여치는 이 남자와 함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태후의 초기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유방이 진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반란군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치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유방이 망산이나 탕산 같은 곳에 숨어 다닐 때 여치는 몰래 찾아가 물자를 지원하고 정보를 전달했죠. 심지어 유방이 수배자 신분이었을 때는 여치가 대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남편이 반란군으로 쫓기고 있는데 아내가 감옥에 갇히다니? 이 여인의 강인함이 벌써부터 느껴지죠. 특히 초한전쟁 시기는 여태후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초한전쟁은 유방과 초나라의 패왕항우가 중국의 패권을 놓고 벌인 치열한 전쟁인데요. 이 와중에 여치는 큰 시련을 겪습니다. 기원전 205년 팽성전투에서 유방이 항우에게 대패하면서 여치와 그녀의 시아버지 유태공, 그리고 아이들 해제와 노원공주, 이 초나라 군대의 포로로 잡히게 돼요. 포로 생활은 무려 2년 5개월이나 이어졌어요. 이 기간 동안 여치는 항우의 진영에서 인질로 지냈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항우는 워낙 강력한 군사 지도자였고 유방은 이 시점에서 항우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치는 이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결국 초한전쟁이 유방의 승리로 끝나면서 석방됩니다. 이 사건은 여태후의 강인한 정신과 그녀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에피소드예요. 기원전 202년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국하면서 여치는 황후가 됩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황제의 아내를 넘어섭니다. 유방은 한나라 초기에 제후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공신들을 왕으로 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치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요. 특히 그녀는 유방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피를 묻히는 결정을 내리죠. 대표적인 사건이 한신과 팽월의 처형이에요. 한신은 초한전쟁에서 유방의 승리를 이끈 핵심 장군이었고 팽월도 중요한 공신이었죠. 하지만 유방은 이들이 너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자 반역의 가능성을 우려했어요. 이때 여치가 나서서 이들을 제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신은 기원전 196년에 반역 혐의로 처형되었고 팽월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어요. 이 사건들은 여치가 단순히 유방의 뒤를 따르는 황후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결단력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처형들이 과연 정당했는지 아니면 권력욕의 산물이었는지에 대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한신과 팽월은 확실히 유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었지만 여치의 강경한 처사는 후대의 그녀를 잔혹한 여인으로 낙인 찍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기원전 195년 유방이 사망하면서 여태후는 황태후가 됩니다. 그녀의 아들 유영이 황제로 즉위, 해제했지만 해제는 성격이 유약하고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이 틈을 타 여태후는 사실상 한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여태후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여태후는 유방의 서자들, 다른 후궁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견제하며 자신의 친정인 여씨 일족의 세력을 강화했어요. 그녀는 유방의 서자들 중 특히 유여이와 그의 어머니 척부인을 강하게 적대했죠. 여기서부터 여태후의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여태후의 가장 논란이 되는 행적은 단연 척부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녀가 왜 악녀로 불리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척부인은 유방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후궁으로 그녀의 아들 유여이를 황태자로 만들려 했어요. 유방도 한때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여태후와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유방 사후, 여태후는 척부인과 유여이에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먼저 유여이를 독살하려 했지만 해제가 이를 눈치채고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유여이는 독살당하고 척부인은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 중 하나인 인체 처벌을 받습니다. 인체는 말 그대로 사람을 돼지처럼 만드는 형벌이에요. 여태후는 척부인의 팔다리를 자르고 혀를 잘라 말을 못하게 하고 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든 뒤 변소에 가둬놓았어요. 심지어 그녀를 사람돼지라고 부르며 아들 해제에게 보여줬죠. 해제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정치에서 손을 떼고 술과 여자에 빠져 결국 병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태후의 잔혹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척부인이 단순히 유방의 후궁이 아니라 여태후의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거라는 해석도 있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태후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권력 투쟁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여태후는 자신의 친정인 여씨 일족을 적극적으로 키웠어요. 그녀는 제 나라의 영토를 빼앗아 여나라를 만들고 조카 여태를 왕으로 세웠죠. 또한 유방의 공신들인 진평이나 주발 같은 인물들과 협력해 전국을 안정시켰어요. 이 시기 한나라는 전쟁으로 피폐했던 진나라 말기와 초한전쟁 시기를 벗어나 점차 안정화되었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어요.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여태후 치세를 천하가 평안했다고 평가했어요. 이는 여태후가 무의지치직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치하는 도가 사상에 기반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에요. 진나라의 가혹한 법치와 대비되는 이런 정책은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방의 서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여씨 일족의 기반을 다졌어요. 여태후를 단순히 잔혹한 인물로만 보기엔 그녀의 정치적 업적이 너무 커요. 그녀는 한나라 초기의 불안정한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향거리 선제 같은 제도를 통해 지방 인재들을 중앙으로 끌어들여 유교 기반의 통치를 강화했어요. 이 제도는 후한 말까지 이어지며 한나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튼튼히 했죠. 또한 여태후는 외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당시 한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북방의 흉노족이었는데 유방 생전에도 흉노와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겪었죠. 백등산 전투. 여태후는 흉노와의 전쟁을 피하고 하친 정책을 통해 관계를 안정시켰어요. 이건 단순히 전쟁을 피한 게 아니라 한나라가 내부적으로 힘을 키울 시간을 벌어준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여태후는 기원전 180년의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여씨 일족은 급격히 몰락했어요. 여태후가 세운 여씨 기반의 권력은 유방의 공신들과 유씨 일족의 반발을 샀고 결국 그녀의 사망 직후 여씨 일족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숙청을 당합니다. 특히 진평과 주발 같은 공신들이 중심이 되어 여씨 세력을 제거하고 유방의 서자 중 하나인 유항을 새로운 황제로 문제했어요. 이 사건은 한나라가 다시 유씨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죠. 여태후의 치세는 약 15년간 이어졌지만 그녀의 죽음으로 여씨 일족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태후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기의 사마천이나 한서의 반고 같은 역사학자들은 그녀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어요. 특히 사마천은 여태후의 잔혹한 행적, 특히 첩부인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며 그녀를 반동적인 인물로 묘사했죠. 하지만 사마천이 여태후를 본기에 포함시킨 건 그녀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증거예요. 본기는 원래 천자나 황제만 다루는 부분인데 여태후는 예외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유일한 여성이에요. 반면 현대 학자들 중 일부는 여태후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 역사학자 왕리추는 첩부인 사건을 두고 그녀가 정치적 야심보다는 상황에 휘말린 측면이 크다고 보았죠. 여태후가 권력을 잡은 시대는 한나라가 아직 불안정했고 내부 반란이나 외부 위협, 흉노이 상존하던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강경한 조치를 취한 건 어쩌면 불가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태후는 중국 역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남겼어요. 그녀는 단순히 황제의 아내가 아니라 한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녀의 치세는 한나라가 진나라의 폭정과 추한전쟁의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된 통일국가로 거듭나는 데 기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잔혹한 행적, 특히 첩부인에 대한 처벌은 후대의 그녀를 악녀로 기억하게 만들었죠. 과연 그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잔인해진 걸까요? 아니면 본래 그런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판단할 몫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태후의 파란만장한 삶을 함께 돌아봤어요. 초한전쟁의 고난 속에서 유방을 돕던 강인한 아내, 한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든 정치적 거물, 그리고 첩부인 사건으로 악명 높아진 악녀까지. 그녀는 정말 다면적인 인물이었죠. 여러분은 여태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녀의 행적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잔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물이나 사건을 다뤄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강렬한 여성 지도자 중 한 명인 칙천무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게요. 칙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로 당나라를 통치하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 음모, 혁신, 그리고 비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나라의 여태후, 청나라의 서태후와 함께 중국 3대 악녀로 불리기도 하지만 과연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당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킨 천재적인 지도자였을까요? 자, 지금부터 칙천무후의 파란만장한 삶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칙천무후, 본명은 무조 624년에 태어나 705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녀는 당나라 제2대 황제 태종, 리세민의 후궁으로 시작해 제3대 황제 고종, 리치의 황후가 되고 결국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며 주나라를 세운 전설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중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정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여성으로 그 자체로 이미 역사적 기록이에요. 칙천무후는 단순히 황제의 아내로 머물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치, 문화,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당나라를 이끌며 강력한 통치를 펼쳤죠. 하지만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잔혹하다거나 야심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황제 즉위,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까지 하나씩 뜯어보면서 칙천무후의 진짜 모습을 만나볼게요. 칙천무후는 사천성 광원, 지금의 수천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녀의 아버지 무서학은 당나라 초기의 상업과 군사로 성공한 인물로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죠. 무조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에 재능이 있었어요. 14세에 태종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가면서 그녀의 운명이 시작됩니다. 이때 그녀의 공식 직함은 제인, 즉 오품 후궁이었죠. 솔직히 태종의 수많은 후궁 중 하나로 시작했으니 이 시점에서 그녀가 황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칙천무후의 초기 궁중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태종은 당나라를 황금기로 이끈 위대한 황제였지만 후궁이었던 무조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죠. 태종은 그녀를 매력적이고 영리하지만 위험한 여인이라고 평했다고 전해져요.
이 말이 맞았는지 나중에 그녀의 행적을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예언 같죠. 무조는 태종의 후궁 시절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녀의 총명함과 정치적 감각은 이미 돋보였어요. 특히 그녀는 태종의 아들 이치, 즉 후의 고종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이 관계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태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후궁이었던 무조는 관례에 따라 불교 사찰로 보내져 비구니가 되었어요. 당시 황제의 후궁은 황제가 죽으면 출가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칙천무후는 역사에 남지 않았겠죠. 649년 태종이 사망하고 이치가 고종으로 즉위하면서 무조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종은 무조를 잊지 못했어요. 그는 무조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여 후궁으로 삼았죠. 이건 당시로선 꽤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 전 황제의 후궁을 다시 궁으로 들이는 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종은 무조에 푹 빠져 있었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궁으로 돌아온 무조는 빠르게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종의 황후는 왕씨였고 소생이라는 후궁도 강력한 경쟁자였어요. 무조는 이들과의 치열한 궁중 암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점차 영향력을 키웠고 결국 655년에 왕황후를 폐위시키고 황후 자리에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왕황후와 소생을 제거했는데 이 사건은 그녀의 잔혹한 면모를 처음으로 드러낸 사례로 꼽히죠. 특히 무조가 왕황후와 소생을 처형한 방식은 충격적이었어요. 팔다리를 자르고 독이 든 술독에 넣어 죽였다는 기록이 자치통감에 남아있죠. 이 사건은 후대의 칙천무후를 악녀로 낙인 찍는 주요 근거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당시 궁중 권력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런 강경한 조치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고종의 황후가 된 무조, 즉 무황후는 단순히 황제의 아내로 머물지 않았어요. 고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정치적 결단력도 다소 부족했죠. 이 틈을 타 무황후는 점차 정치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고종과 함께 양제, 즉 두 황제가 함께 통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어요. 실제로 고종의 병이 악화되면서 무황후는 사실상 당나라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죠. 무황후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녀는 과장제도를 강화해 인재를 적극 등용했고 특히 지방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을 중앙으로 끌어들였어요. 이는 당나라의 관료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고 귀족 중심의 정치 구조를 깨는 데 기여했죠. 또한 그녀는 불교를 적극 장려하며 문화적 기반을 다졌어요. 불교가 당나라에서 크게 융성한 건 칙천무후의 지원 덕분이 컸어요. 하지만 그녀의 권력 장악 과정은 피로 얼룩졌어요. 그녀는 반대파를 철저히 숙청했죠. 예를 들어 태종의 공신이었던 장손묵이나 저수량 같은 고위 관료들이 그녀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추방되거나 처형당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그녀를 둘러싼 비판의 주요 원인이 되었죠. 690년 칙천무후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고종의 아들인 중종, 리현을 폐위하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며 주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건 중국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죠. 그녀는 스스로 무조라는 이름을 짓고 성신왕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조라는 글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신조어로 해와 달이 하늘에 함께 빛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이름만 봐도 그녀의 야심과 자신감이 느껴지죠. 주나라를 세운 칙천무후는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어요. 그녀는 밀고 제도를 도입해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고 이를 통해 관료들의 부패를 감시했어요. 또한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정책을 펼쳤죠. 예를 들어 그녀는 여성 관료를 등용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했어요. 이건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인 변화였어요. 하지만 주나라 시기는 그녀의 권력에 대한 반발도 커졌어요. 특히 당나라 황실의 유력자들과 유학자들은 그녀가 황제 자리에 오른 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녀는 이런 반대 세력을 철저히 억압하며 권력을 유지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녀의 잔혹한 행적은 더욱 부각되었고
후대의 악녀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죠. 칙천무후의 치세는 단순히 권력 투쟁으로만 기억되면 안 돼요. 그녀는 당나라를 황금기로 이끈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몇 가지 주요 업적을 짚어볼게요. 1. 과거제도의 강화. 칙천무후는 과거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인재를 등용했어요. 특히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 인재들이 중앙관료로 진출할 기회를 열어줬죠. 이건 당나라의 관료체제를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2. 불교의 장려. 그녀는 불교를 국교로 삼아 사찰을 짓고 불경 번역을 지원했어요. 특히 대운경사 같은 거대한 불교 건축물을 세우며 불교의 위상을 높였죠. 이는 당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키우는 데 기여했어요. 3. 경제와 농업 발전. 칙천무후는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세금을 경감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당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죠. 4. 외교와 군사. 그녀는 서역, 지금의 중앙아시아, 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흉노와 돌궐 같은 북방 민족들과의 관계를 안정시켰어요. 당나라의 영토는 그녀의 치세 동안 더욱 확장되었죠. 칙천무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그녀의 잔혹한 행적이에요. 특히 그녀가 황후가 되기 위해 저지른 일들과 황제로 제위하며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들은 후대에 큰 논란을 낳았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왕황후와 소생의 처형. 앞서 언급한 대로 무황후는 경쟁자였던 왕황후와 소생을 잔인하게 제거했어요. 자식들과의 갈등.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중종과 예종, 리단을 폐위하거나 유배 보냈죠. 심지어 그녀의 손자들까지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경우가 많았어요. 밀고 제도와 숙청. 그녀는 밀고 제도를 통해 반대파를 색출하고 처형했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관료와 귀족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이런 행적들 때문에 구당서나 신당서 같은 역사서에서는 그녀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당시 당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가 필요했다는 시각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칙천무후의 이런 행동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나요? 705년, 칙천무후는 병으로 인해 점차 약해졌고 결국 신하들의 쿠데타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녀의 아들 중종이 다시 황제로 복위하면서 당나라가 부활했죠. 칙천무후는 같은 해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운 주나라는 1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당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죽음 이후 당나라 황실은 그녀의 업적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특히 유학자들은 그녀가 황제 자리에 오른 걸 여성의 월권으로 보며 강하게 비난했죠.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그녀의 치세를 재평가하며 그녀가 당나라의 황금기를 연 중요한 지도자였다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요. 칙천무후를 평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구당서나 신당서 같은 전통 역사서에서는 그녀를 야심가이자 잔혹한 여인으로 묘사했죠. 하지만 그녀가 이룬 업적을 보면 단순히 악녀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공헌이 있어요. 그녀는 여성으로서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잡았고 당나라를 황금기로 이끌었으며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했어요. 현대 학자들, 예를 들어 중국의 왕리춘 같은 역사학자는 칙천무후를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물로 평가해요. 그녀가 권력을 잡은 건 단순한 야심이 아니라 당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반면 그녀의 잔혹한 숙청과 가족 내 갈등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칙천무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녀는 권력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야심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 지도자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칙천무후는 중국 역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남겼어요. 그녀는 단순히 여황제라는 타이틀을 넘어 당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를 혁신한 인물이에요. 그녀의 치세는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했죠. 특히 그녀가 강화한 과거제도와 불교 장려 정책은 후대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잔혹한 행적과 권력 투쟁은 후대의 악녀라는 이미지를 남겼죠. 그녀의 삶은 권력과 혁신, 그리고 논란의 복합적인 이야기예요. 칙천무후는 중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칙천무후의 놀라운 삶을 함께 돌아봤어요. 후궁에서 시작해 황후, 그리고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른 그녀의 여정은 정말 드라마틱했죠. 그녀의 업적과 논란,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까지, 칙천무후는 단순히 악녀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고 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국 청나라 말기에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서태후, 자희태후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볼게요. 특히 이번 영상은 서태후의 악행에 초점을 맞춰 그녀가 왜 중국 역사에서 3대 악녀로 불리는지, 그리고 그녀의 행적이 청나라와 중국 근대사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한나라의 여태후, 당나라의 칙천무후와 함께 서태후는 종종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데, 과연 그녀의 행동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지나친 잔혹함과 사치의 결과였을까? 자, 서태후의 어두운 면모를 하나씩 뜯어보며 그녀의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서태후, 본명은 예헌아라 씨로 1835년에 태어나 1908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녀는 청나라 한풍제의 후궁으로 시작해 아들 동치제와 조카 광서제의 황태후로서 무려 47년간 청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흔들었어요. 만주족 출신인 그녀는 1852년 17세의 후궁으로 입궁하며 역사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죠.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중국 근대사의 몰락과 함께, 그리고 그녀의 잔혹한 행적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악녀라는 꼬리표와 때려야 뗄 수 없게 되었어요. 서태후는 단순히 황제의 어머니나 황태후로 머물지 않았어요. 그녀는 청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권력을 독점하며 정치, 군사, 외교 모든 분야를 장악했죠. 하지만 그녀의 권력 유지 과정은 피로 얼룩졌고 수많은 논란과 비판을 낳았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녀의 악행을 중심으로 그녀가 청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게 파헤쳐 볼게요. 자, 첫 번째 악행부터 시작합시다. 서태후의 악행은 이미 후궁 시절부터 그 싹을 드러냈어요. 1852년, 그녀는 한풍제의 후궁으로 선발되어 귀인이라는 낮은 품계로 궁에 들어갔어요. 당시 청나라 궁중은 치열한 권력 다툼의 장이었고, 후궁들은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 경쟁했죠. 서태후는 총명함, 서예와 문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의 냉혹한 면모도 드러났죠. 1856년, 서태후는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 제순, 즉 후의 동치제를 낳으면서 희비로 승격됩니다. 이건 그녀에게 엄청난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후궁들을 철저히 견제하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죠. 청사고에 따르면 서태후는 궁중에서 경쟁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모함을 퍼뜨리거나 그들의 가족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특히 한풍제의 정비였던 동태후와 다른 후궁들을 경쟁자로 여기며 그들을 압박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 시기 그녀의 행동은 아직 직접적인 피를 묻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권력에 대한 집착과 냉혹함의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그녀의 야심을 어떻게 보시나요? 서태후의 첫 번째 대형 악행은 1861년 신유정변에서 드러납니다. 한풍제가 30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하고 5세의 동치제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권력 공백이 생겼어요. 한풍제는 죽기 전 숙순을 비롯한 8명의 대신들에게 섭정을 맡겼죠. 이들은 한풍제의 신뢰를 받는 충신이었고 청나라의 안정성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서태후는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어요. 서태후는 자한왕태후와 손잡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는 군대를 동원해 숙순과 그의 동료들을 체포하고 결국 그들을 참수했죠. 특히 숙순은 한풍제의 충신이자 유능한 정치가였지만 서태후는 그를 배신자로 몰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청나라의 정치적 안정성을 흔드는 결과를 낳았어요. 숙순 같은 유능한 인재를 잃은 건 청나라의 장기적인 쇠퇴에 한몫했죠.
청사고에서는 이 사건을 서태후의 권력욕이 드러난 결정적 순간으로 묘사해요. 이 사건에서 서태후의 잔혹함은 그녀가 반대파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났어요. 그녀는 단순히 숙순을 추방하거나 권력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그의 동료들을 철저히 제거했죠. 이건 그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신호였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서태후의 이런 결단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잔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동치제 시기 1861에서 1875년 서태후는 자한왕태후와 함께 섭정을 하며 청나라를 사실상 통치했어요. 하지만 이 시기 그녀의 행동은 어린 아들을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모습으로 가득했죠. 동치제는 5세에 즉위했으니 사실상 모든 결정을 서태후가 내렸어요. 그녀는 동치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죠. 특히 동치제가 성인이 되어 직접 통치를 시작하려 했을 때 서태후는 이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동치제는 자신의 황후를 선택하려 했지만 서태후는 이에 간섭하며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강요했죠. 이 과정에서 동치제와의 갈등이 깊어졌고 동치제는 점차 정치에 흥미를 잃고 방탕한 생활에 빠졌어요. 1875년 동치제가 19세에 천연두로 사망했을 때 서태후가 그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청사고에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서태후가 동치제의 황후와 그 주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건강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은 서태후의 권력욕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어요. 어린 황제를 조종하고 그의 독립적인 통치를 막은 그녀의 행동은 청나라의 정치적 안정성을 해쳤다는 평가를 받죠. 여러분, 자신의 아들까지 정치적 도구로 삼은 서태후의 행동, 어떻게 보시나요? 서태후의 가장 악명 높은 악행 중 하나는 무술변법 사건이에요. 1875년 동치제 사후, 서태후는 자신의 조카인 사세의 제천, 즉 광서제를 황제로 옹립했어요. 광서제가 성인이 되면서 그는 강유위와 양계초 같은 개혁파 인사들과 손잡고 1898년 무술변법을 추진했죠. 이 개혁은 청나라를 서양식으로 근대화하려는 시도로 교육, 군사, 행정, 경제 모든 분야를 바꾸려 했어요. 당시 청나라는 제2차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의 패배로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근대화는 절실했죠. 하지만 서태후는 이 개혁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녀는 무술변법이 청나라의 전통적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킬 거라 판단했죠. 결국 그녀는 군대를 동원해 광서제를 영태궁에 가두고 강유위와 양계초를 추방했어요. 무술변법의 주요 인사들 중 6명, 이른바 무술육군자는 처형당했죠. 이 사건은 청나라의 근대화를 막은 결정적 순간으로 서태후를 보수적이고 개혁을 가로막은 인물로 낙인 찍었어요. 광서제를 가둔 건 단순히 정치적 반대를 억압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조카이자 황제를 사실상 종신 감금 상태에 두었고 그의 정치적 의지를 완전히 꺾었죠. 광서제는 이후 서태후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그의 비참한 삶은 서태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치통감과 현대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광서제는 감금 생활 속에서 심신이 쇠약해졌고 그의 개혁 의지는 완전히 묻혀버렸죠.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서태후가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개혁을 막았다고 생각하시나요? 1900년 서태후는 또 한 번 치명적인 악행을 저지릅니다. 바로 의화단 운동 지원이에요. 의화단은 서양 열강과 기독교 선교사들을 반대하며 일어난 민중봉기였죠. 처음에 서태후는 이들을 억압하려 했지만 나중엔 의화단을 이용해 서양 열강에 맞서려 했어요. 그녀는 의화단을 민중의 의지로 포장하며 그들을 지원했고 외국 공사관을 공격하도록 부추겼죠. 이는 그녀의 가장 큰 오판 중 하나로 꼽혀요. 이 결정은 재앙으로 이어졌어요. 의화단 운동은 1900년 팔국 연합군의 침공으로 진압되었고 베이징은 점령당했어요. 서태후와 광서제는 서안으로 도망쳤고 청나라는 신축조약을 통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죠. 이 배상금은 청나라 재정을 완전히 파탄냈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겼어요. 신축조약에 따르면 청나라는 약 4억 5천만 양의 은을 배상해야 했는데
이는 당시 국가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이 사건은 청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서태후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의화단 운동 지원은 서태후의 단견과 무모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녀는 서양 열강의 힘을 과소평가했고 민중의 바넷의 정서를 이용하려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오판을 넘어 백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긴 악행으로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서태후의 선택은 어땠다고 보시나요? 서태후의 악행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건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이에요. 특히 이화원 건설은 그녀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1888년 서태후는 이화원을 재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어요. 이 자금은 원래 북양함대의 현대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개인적인 호화로운 궁전 건설에 사용했죠. 이화원의 대리석배, 석방는 그녀의 사치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를 언급하며 그녀를 비판해요. 당시 청나라는 제2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으로 재정이 파탄난 상태였어요. 게다가 1894에서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면서 국가적 위기가 심화되었죠. 이 전쟁에서 북양함대는 일본에 완전히 괴멸되었는데 이는 서태후가 해군 예산을 이화원에 쏟아부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많아요. 청사고와 현대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화원 건설 비용은 약 3천만 량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청나라의 연간 세입에 버금가는 금액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서태후가 사치에 몰두한 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행위로 여겨졌어요. 이화원 사치 논란은 서태후의 무책임함과 백성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에 집중했죠. 이 사건은 그녀의 악녀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어요. 여러분은 이화원 사치 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서태후는 자신의 가족 내에서도 잔혹한 면모를 드러냈어요. 특히 그녀가 황제들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그녀의 악행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예요. 먼저 동치제의 죽음이에요. 동치제는 1875년 19세의 나이에 천연두로 사망했지만 서태후가 그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청사고에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서태후가 동치제의 황후와 그 주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건강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독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동치제의 황후는 동치제 사후 자살했는데 이 역시 서태후의 압박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광서제의 죽음이에요. 1908년 서태후는 병으로 죽기 하루 전에 광서제가 사망했어요. 2008년 중국 학자들이 광서제의 유해를 분석한 결과 그에 쌓이는 급성비소 중독으로 밝혀졌어요. 이는 서태후가 광서제를 독살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했죠. 서태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광서제가 자신의 개혁을 계속할까 봐 그를 제거했다는 주장이 많아요. 광서제는 무술변법을 통해 청나라를 근대화하려 했지만 서태후에 의해 가둬진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의 죽음은 서태후의 권력욕과 잔혹함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예요. 이런 의혹들은 서태후가 자신의 가족, 심지어는 황제들까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황제들의 죽음에 서태후가 연루되었다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태후는 동태후의 죽음에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1881년 자한왕태후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공식 사인은 뇌졸중이었지만 서태후가 그녀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두 황태후는 신유정변 이후 동맹관계였지만 1869년 환관 안덕회의 처형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긴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청사고에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자한왕태후의 죽음은 서태후가 단독으로 권력을 잡는 계기가 되었죠. 이 사건은 서태후의 권력욕이 동맹관계마저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잔혹함을 보여줘요. 서태후는 국가 재정을 개인적으로 축적하며 부패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돈, 금은보화, 골동품, 보석 등을 모았고 이는 청나라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지방세금을 착복하는 등의 행위를 묵인했죠. 이런 부패는 관료들 사이에서도 만연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어요. 특히
청나라의 재정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서태후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그녀는 궁중에서의 호화로운 연회, 값비싼 의상, 그리고 이화원 같은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죠. 이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더욱 큰 반발을 일으켰어요. 서태후의 악행은 청나라와 중국 근대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녀의 보수적이고 반개혁적인 태도는 청나라의 근대화를 막았고 외세의 침략을 가속화했어요. 특히 의화단 운동 지원은 청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격리시켰고 막대한 배상금은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이화원 사치 논란과 부패는 백성들의 불만을 키웠고 결국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이어져 청나라는 멸망했어요. 서태후는 청나라의 몰락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그 과정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녀의 권력욕, 잔혹함, 사치는 청나라의 마지막 숨결을 앗아갔다는 비판이 많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처한 복잡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정샤오와 같은 학자는 서태후가 외세의 압박과 내부 반란 속에서 청나라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태후의 악행은 그녀의 권력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시대적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서태후의 어두운 면모를 중심으로 그녀의 삶을 돌아봤어요. 신유정변의 피로 물든 권력 장악, 무술변법의 억압, 의화단 운동의 오판, 이화원의 사치, 그리고 황제들의 의문스러운 죽음까지. 서태후의 악행은 청나라의 몰락을 가속화한 결정적 요인들이었죠.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47년을 보내며 중국의 운명을 좌우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극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서태후는 정말 악녀였을까? 아니면 시대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지도자였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역사 이야기를 들고 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